자, 여러분의 열정을 응원합니다. 불이국어 3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중세국어의 의문과 중세국어의 조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중세국어에서는 사용되었습니다만은 현재는 사라진 의문들이 있어요. 문제로 출제가 된다면 그런 현대국어와 다른 점들이 출제가 되니까요. 사라진 의문들에 대해서 좀 알아볼 테고요. 중세국어에서 사용됐던 조사들도 현대국어와 조금 다른 모습들이 있거든요. 그것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라진 의문을 살펴보기 위해 지난 시간에 선생님과 살펴봤던 훈민정음의 28글자를 가져왔습니다. 이 가운데서 사라진 의문들을 찾아볼까요? 자, 바로 이것들이죠. 자, 이 친구들입니다. 총 4가지 글자인데 각각 이름부터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 히읗인데 좀 덜 된 히읗 같은 이 친구를 여린 히읗이라고 불러요. 여린 히읗. 그리고 세모꼴 이 의문을 반치음이라고 부르고요. 꼭지가 달려있는 이응을 옛니응, 그리고 점으로만 표기한 이 모음을 아레아라고 부릅니다. 각각 어떤 발음이 나왔고 어떤 성질을 갖고 있었는지, 어떤 기능을 했는지를 살펴볼 건데요. 여린 히읗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여린 히읗은 이영보레 표기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영보레가 뭐냐면 영이라고 하는 글자로서, 자, 영이라고 하는 글자로서 레를 보충해줬다. 풀이하면 그래요. 자, 무슨 말이냐? 월이라고 하는 글자 보이죠? 이 월이라고 하는 이 글자에 리을이 쓰여 있잖아요. 근데 현대국어에서는 그냥 월이라고 씁니다만은 중세국어에서는 이 리을, 한자어 리을 뒤에는 여린 히읗을 반드시 보충해줬습니다. 그 이유는 중국 발음에 좀 가깝게 하기 위해서였다고 해요. 우리말에서는 월에서 그 L 발음이 났지만 중국에서는 T 발음에 가까운 what 뭐 이런 발음이 났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여린 히읗을 썼다고 합니다. 자, 두 번째 기능은 용언의 관형사형에 쓰인 된소리 부호인데요. 용언의 관형사형 리을 알잖아요, 여러분. 홀베이셔도의 이 홀 받침에 있는 리을이 용언의 관형사형 리을이거든요. 용언의 관형사형어미 리을 뒤에서 된소리 대기가 일어나는 거 알 거예요. 중세국어에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중세국어와 현대국어의 다른 점은 뭐냐면 중세국어에서는 여린 히읗을 통해서 된소리가 남을 표기를 해줬습니다. 그런 기능을 했습니다만은 여린 히읗은 결과적으로는 음가는 없었습니다. 음가가 없는 것은 오랫동안 존속하지 못해요. 그래서 음가가 없는 의문으로서 가장 먼저 소멸하게 됩니다. 그게 15세기니까 굉장히 빠릅니다. 중세국어에 이미 사라지게 돼요. 자, 반치음은 즈 발음, 음가가 있었던 거예요. 즈 발음을 가지고 있었던 건데 대표적인 단어가 아자입니다. 아자는 현대국어의 아우거든요. 보면 반치음 즈는요 다른 자음으로 바뀌지 않고요, 그냥 아예 사라지게 됩니다. 물론 일부는 반치음이 또 시옷 발음과 유사해서 시옷으로 바뀐 것도 있습니다만은 대체로 탈락해버립니다. 아우도 있지만 집을 짓다의 받침도 아레아였거든요. 반치음이었거든요. 받침에서의 반치음은 시옷으로 바뀌게 되는데 짓다 활용형인 지서 같은 경우는 탈락해버려요. 그래서 지어가 되고 짓다가 되게 됩니다. 사실 여러분 시옷불규칙 활용 기억하는 친구 있는지 모르겠는데, 시옷불규칙 활용이 나타난 이유가 바로 반치음을 종성에서는 시옷으로 교체하고 초성에서는 아예 탈락시켜버린 그런 혼동에서 온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옛니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옛니응은 발음은 그냥 NG 발음입니다. 잠시만요. NG 발음입니다. 현대국어에 그냥 이응 발음도 같다고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발음하는 줄 알아요? 이어라고 발음해야 되나? 사실은요, 잉어라고 발음해야 됩니다. 연철된 거예요. 왜냐면 중세국어의 그냥 이응은 초성에서든 종성에서든 음가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응은 초성에서든 종성에서든 음가가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잉어 쓰면은 음가 없는데 우리 연음에서 발음하잖아요. 근데 중세국어에서는 발음뿐만 아니라 표기도 연철했던 거 알죠? 그러다 보니까 이 뒤에 이렇게 어를 연철해줘요. 실제 발음은 잉어입니다. 잉어. 국어 하듯이 잉어 이렇게 발음했다고요. 재밌죠? 자, 그런데
이응과 옛니응의 구분이 사라지게 돼요. 왜냐면 생각해보니까 받침의 이응을 쓸 때는 소리를 내면 되고, 초성의 이응을 쓸 때는 그냥 소리 없는 이응을 쓰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굳이 옛니응을 쓸 필요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옛니응은 발음은 그대로 있되 글자 모양만 사라지게 되는 대표적인 예입니다. 옛니응.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얘기하고 싶은 게, 여러분, 세종 어제 훈민정음할 때 받침 셰에는 그냥 이응을 쓰고요. 종 밑에는 꼭지가 달린 옛니응을 쓰거든요. 이거 발음 어떻게 해야 돼요? 세종, 정확하게는 시어이종 이렇게 읽어야 되거든요. 세종, 그렇게 읽어야 되는 까닭은 받침 이응을 그냥 썼을 때는 소리가 없는 거니까, 하지만 옛니응을 있을 때는 소리를 내야 되니까 그렇게 표기를 하고 발음을 했던 겁니다. 자, 이해가 됐을 거라고 생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아레아는요, 이 시온 모양의 발음을 했는데요. 이거 발음은 아와 오의 중간 발음이었다고 해요. 아오 이 정도 발음이었을 건데, 아레아는 두 번에 걸쳐서 소멸하게 돼요. 16세기에는 이음절 이하에서, 18세기에는 첫소리, 그러니까 이름절에서 바뀌게 됩니다. 예를 통해서 기억하면 좋습니다. 가을의 옛말이 가잘이었는데요. 모두 첫소리의 이름절에서 아레아를 쓰고 있고요. 이음절 이하에서도 아레아를 썼습니다. 16세기에 이음절 이하에서 아레아는 으로 바뀌게 되고요. 18세기에 가서는 아레아, 첫 이름절의 아레아가요, 그냥 아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가을이라고 한 예를 기억해 놓으면 아레아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도 기억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럼 사라진 순서 기억을 해볼게요. 자, 이 순서로 바뀌게 되는데, 보면 사람의 얼굴 모양입니다. 여린 히읗은 15세기, 반침은 16세기, 인니응은 16세기에 혼란을 일으켰다가 아레아는 18세기에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반치음부터 아레아는 근대 국어에 사라진 대표적인 의문이라는 거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조사 알아볼 텐데요. 현대 국어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크게 다른 점만 이야기를 해볼게요. 주격조사 현대 국어는 이가잖아요. 자, 중세 국어에서는 어떤 형태가 쓰였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 바익성이 니르고자 홀바이 있어도 써있는데, 이것을 현대어로 번역하면 어리석은 백성이 이르고자 할 바가 있어도입니다. 주격조사에 해당하는 녀석들을 찾아보니까 현대 국어에는 이가 다 쓰였네요. 근데 중세 국어에 보니까 백성이에는 쓰였습니다만은 홀바 뒤에는 이가 아니라 그냥 가가 아니라 짝대기 이가 쓰인 것을 발견할 수 있죠. 그렇죠? 자, 내 일을 위하여 사이로 28절을 마인가노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내가 이를 위하여 새로 28자를 만드니 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주격조사 찾아보자면 내 뒤에 가가 쓰여 있는데, 중세국어에서는 나 뒤에 이가 쓰여 있는 형태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중세국어에는 주격조사가 여기도 그렇고 이가 쓰인 것도 있었구나. 그냥 모음 이만 쓰고도 주격조사를 사용했구나 라는 겁니다. 자, 다음 예를 보겠습니다. 불이 깊은 남간 바람에 아니밀시에 라는 이 문장에서요, 번역하면 뿌리가 깊은 나무는 바람에 아니 흔들림으로 번역할 수 있죠. 그렇죠? 자, 그때 불휘라고 하는 불이국어 떠오르는데, 번역하면 해석하면 뿌리 가거든요. 그런데 이 가에 해당하는 주격조사가 중세국어에는 안 보인다는 거예요. 자, 중세국어에는 이렇게 사용하지 않기도 했습니다. 자, 어떤 경우에 사용하고 어떤 경우에 사용하지 않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는요, 근대국어에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는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죠. 자, 이 같은 경우는 자음으로 끝나는 체언 뒤에서는 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얘는 현대국어랑 완전 같아요. 근데 모음으로 끝나는 체언 뒤에서는, 우리가 지금 현대국어에서는 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만은, 중세국어에서는 이 모음 이외의 모음으로 끝난 체언 뒤에서는 이를 적어줍니다. 예를 들어서 홀바, 이 뒤에서는 이를 적어주는 거예요. 왜? 아잖아요. 아는 이를 제외한 모음이잖아요. 그 뒤에 이를 적어주는 겁니다. 반면에 이 모음으로 끝난 체언 뒤에는 형태를 적어주지 않습니다. 불휘는 이로 끝났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주격조사를 적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 어렵지 않죠. 이거는 뭐 다 알 수 있을 만한 거고요. 주격 조사 많이 출제가 되니까요. 많이 알아둬야 됩니다. 그래도. 자, 목적격 조사는 을인데요. 현대국어에서는 자음 뒤에서는 을을 쓰고 모음 뒤에서는 을을 씁니다. 그러니까 뭐 이 정도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 형태가 이거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중세국어에는 좀 다양했어요. 그런데 알아둘 것은 모음 조화만 알아두면 돼요. 모음 조화에 대한 설명부터 하겠습니다. 양성 모음과 음성 모음을 먼저 얘기할게요. 양성 모음은 아래야, 오, 아, 요, 야입니다. 음성 모음은 으, 우, 어, 유, 여예요. 선생님 기억하기 어렵겠는데요? 할 것 같아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참고로 중성 모음이에요. 네모칸을 그렸을 때 점을 바깥에 찍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바깥에 있는 거기 때문에 양성 모음이고요. 자, 안쪽에 찍잖아요? 그러면 안쪽에 있는 거기 때문에 음성 모음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바깥으로 향한 것들 있죠? 다 양성 모음이고 안쪽으로 향한 것들은 음성 모음이라는 거죠. 자, 모음 조화라고 하는 것은 이 모음들끼리 조화를 이룬다는 겁니다. 자, 참고로 아래아가 양성 모음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자, 밥을 뜯을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양성 모음이죠. 그죠? 밥. 그래서 뒤에 아래아를 쓴 알이 오는 거예요. 뜯을에서는 은은 음성 모음이죠. 그래서 뒤에 오는 모음도 으라고 하는 음성 모음을 사용해 준다는 겁니다. 알과 을이 쓰이기도 했고요. 자, 그리고 현대국어에는 르밖에 없지만 중세국어에는 랄도 있었다는 겁니다. 뭐 이유는 똑같습니다. 아가 양성 모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뒤에 오는 목적격 조사도 으가 아니라 아래아를 써서 양성 모음으로 조화를 시켜준다는 겁니다. 자, 뭐 같은 경우는 음성 모음이니까 뒤에 음성 모음으로 조화를 시켜줬고요. 자, 이런 예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머리를 이거는 그냥 현대국어에도 있는 건데요. 머리를 깎았어 했을 때 여러분 그냥 받침 리을로 목적격 조사를 표기하기도 하잖아요. 중세국어에도 있었다 그겁니다. 자, 목적격 조사에 대한 설명 했고요. 모음 조화에 대해서 알아두면 되고 이 모음 조화는 어느 조사에서는 다 나타나니까요. 목적격 조사에서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관형격 조사 중요합니다. 현대국어의 관형격 조사는 의밖에 없습니다만 중세국어에는 좀 다양해요. 사삼의 가족이라는 뜻이거든요. 거북이의 털, 이것은 거북이의 털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현대국어는 똑같이 의지만 중세국어에서는 좀 다르게 나타나죠. 아래아가 쓰인 애가 있어요. 그죠? 이것은 여러분 알다시피 양성 모음이냐 음성 모음이냐 모음 조화를 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따 나오겠습니다만은 부사격 조사에도 이게 형태가 같은 게 있기 때문이에요. 이따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대국어에는 아예 없는 관형격 조사가 있는데 바로 뭐냐면 나못불휘 할 때 바로 이 시옷입니다. 이 시옷은 나무의 뿔이라는 뜻이죠. 부처 몸이 이거는 부처의 몸이에서 시옷을 역시 쓰고 있는데요. 시옷은 어떤 경우에 썼냐면요. 바로 자, 애와 의는 지금 유정명사에서 쓰고 있잖아요. 그죠? 이거 유정명사잖아. 사슴도 그렇고 거북도 그렇고 동물이기 때문에 유정명사에 쓰고 있는데 나무는 어때요? 나무는 무정명사죠. 무정명사 뒤에는 관형격 조사를 시옷을 적어줬어요. 그래서 나랏말싸미 할 때 나랏도요. 나라도 무정명사이기 때문에 시옷을 적어주는 겁니다. 나라의 말씀이란 뜻이잖아요. 근데 부천 자 이렇게 유정명사인 경우에도 높임의 어떤 의미가 있는 경우에는 시옷을 적어줬습니다. 그래서 관형격 조사 이 두 가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굉장히 중요합니다. 관형격 조사 많이 출제가 돼요. 헷갈릴 텐데. 자, 부사격 조사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현대국어의 부사격 조사는 에 계열과 로 계열이 있다고 했어요. 에서, 에게, 뭐 로서, 로서 이런 것들이 있죠. 자, 그런데 부사격 조사 에 같은 경우에 의의 형태도 있었다는 거예요. 에에서도 있었습니다만 에의도 있었어요. 얘가 왜 문제가 되냐면 관형격 조사와 구분의 문제가 생겨요. 관형격 조사에도 있고 부사격 조사에도 있으니까요. 그러면 부사격 조사에는 어떤 경우에 썼나 보겠습니다. 사삼의 등과 도적의 입, 요거는요 사슴의 등과 도적의 입이에요. 즉 이거는 관형격 조사로 쓰인 거거든요. 그죠? 그런데
유정체언 뒤에서 의가 쓰였을 때는 관역격 조사인데, 새별이 낮에 도다니 했을 때, 여기서도 아래아가 쓰인 의가 쓰였잖아요. 여기서도 의가 쓰였고요. 자, 그럴 때 새별이 낮에 도다니 했을 때 얘 애는요 부사격 조사로 쓰인 거예요. 자, 어떤 차이가 있느냐? 낮은 뭡니까? 유정체언이 아니라 무정체언이죠. 즉 유정체언 뒤에서는 애의가 쓰일 때 관역격 조사인 거고요. 무정체언 뒤에서 애의가 쓰이면 뭐다? 부사격 조사인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중세국어 조사 마지막으로 혹격 조사 볼 텐데요. 혹격 조사 현대국어에는 아야가 있죠. 그죠? 뭐 진여가 초이야 할 때 자음으로 끝나면 아를 쓰고, 그죠? 모음으로 끝나면 야를 쓴다. 뭐 이건 뭐 다 알만한 겁니다. 그리고 하도 있어요. 중세국어에는 하는 어떤 경우에 쓰냐면 높임의 대상, 그죠? 높임의 대상, 평칭에는 아야를 쓴다면 높임의 대상, 존칭을 해줘야 되는 대상에게는 하를 써주는 그런 차이가 있었습니다. 하는 뭐 별 한 개 정도의 중요성을 갖습니다. 그냥 알아두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중세국어 서술격 조사, 이거는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너무 수업이 길어집니다. 현대국어는 이답니다만 중세국어에는 이 뒤에서 디귿이 리을로 바뀌어요. 그래서 이라의 형태로 쓰였는데요. 그래서 서술격 조사가 이라였습니다. 그런데 이 형태가 다양하죠. 근데 이 형태의 조건은요, 다 뭐와 같냐면 주격 조사와 같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하자면 중세국어의 조사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중요한 것들만 정리하겠습니다. 주격 조사 이 형태의 조건 꼭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목적격 조사 이외에도 모든 조사들은 모음 조화를 했다는 거 꼭 알아둬야 되고요. 존칭의 유전명사와 무정명사에서는 시옷을 썼다는 점, 그리고 유정체언 뒤에서는 애의가 관역격 조사로 쓰였지만 무정체언 뒤에서는 애의가 부사격 조사로 쓰였다는 점 꼭 구분을 해둬야 된다, 이겁니다. 존칭의 혹격 조사 하도 기억해두면 좋겠고요. 자, 이렇게 해서 중세국어의 의문과 조사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뭐 어렵자면 어렵고 쉽자면 굉장히 쉬운 중세국어입니다. 나올 만한 것들은 많지 않으니까요. 여러분 어렵지 않게 생각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복습을 좀 철저히 해주길 바라겠고, 질문이 있으면 얼마든지 질문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열정을 끝까지 응원합니다.